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MBC 김차동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와 정신의 노화가 일어나는 건 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건데요. 그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죄책감, 또 치매 환자라고 비난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탓에 여전히 치매 발병을 가족들에게조차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증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치매 환자분들은 적절한 치료와 주변인의 돌봄을 통해서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영준 휴 정신건강의학과 김영준 원장과 함께 치매, 신경인지 장애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지만 그중 가장 외면하고 싶은 질환은 치매입니다. 한 해 50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매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 노인성 질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신경인지 장애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그게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라든지 일상생활 또 직업 기능 이런 잘해오던 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될 때 치매라고 하는데요.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확한 기억력이라든지 또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 능력, 또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기능 등을 말하는데 사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치매에서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노화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가 알려져 있지만 치매의 원인에 따라 예를 들어 뇌 손상이라든지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뇌질환 같은 경우가 있으면서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는 그 진단명도 조금은 바뀔 수도 있고 또 발병 연령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한테도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알츠하이머형 치매인 경우에는 노화와 함께 생기고 보통은 만 65세가 넘은 노인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도 약 그 만 60세 이전에 보통 40대, 50대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조발성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올 수는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원인들, 뭐 예를 들어 광우병으로 알려져 있는 병종 크루츠펠트 야구병이라든지 아니면 뇌경색 같은 뇌 중풍이 와서 뇌 손상이 온 뒤에 치매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발병에 따라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0, 50대는 비교적 젊은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발병하는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는 노인성, 만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이렇게 부르고 60세 그 이전을 조발성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발성 치매는 약간 유전이나 가족 성향을 좀 따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치매였는데 혹시 내가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은가 하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늦은 나이에 만 65세 이후에 가족 중에서 치매 환자가 있었다면 절대 유전적이거나 그것이 또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온 치매인 경우에는 사실은 유전적 성향을 좀 따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좀 확률이 높다라는 걸 좀 유의하는 게 큰 차이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늦게 나타나는 치매는 초기에 서서히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고 그 다음 증상인 뭐 언어 기능 장애, 행동 장애 이런 게 나타나는데 조발성 치매는 이게 좀 동시에 같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만발성,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노인성 치매는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행동 증상이 나타나면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데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데요. 이 조발성 치매는 보통 2년, 3년 사이에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제 중증 상태로 좀 넘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흔히들 이제 깜빡깜빡 해요. 그러면은 아 이거 치매 아닌가? 그렇죠. 뭐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기억력 감퇴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 제일 걱정하시고 저한테도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같아요. 내가 건망증이냐 이게 치매의 전조 증상이냐 하는데요.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힌트의 유무에 따라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얼마 전 일을 깜빡 잃어버리고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옆에서 누가 힌트를 줄 때 기억해낸다면 사실은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억력 검사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오늘 아침 식사 혹시 뭐 드셨어요? 메뉴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기억을 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옆에서 누가 간단하게 힌트를 주면 다 기억을 해낸다 하면 건망증인데요. 치매의 전조 증상에 의한 기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하면 얼렁뚱땅 대답해서 전혀 다른 메뉴를 갖다 대요.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러거나 그냥 김치랑 먹었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좀 있고 힌트를 줘도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치매에 가까운 기억장애다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부분과 전체인데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의 기억에 손실이 있어도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건망증일 수 있지만 전체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일종의 좀 치매 전조 증상이다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딸하고 외출 약속을 했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딸이 찾아왔는데 엄마 왜 외출 준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참 그랬지라고 하면 건망증인데요. 내가 외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전체 그 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조금 치매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스스로 기억이 잘 안 나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냉장고에 뭐 찾으러 왔지면서 막 힘들어하거나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괴로워하면 오히려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치매인 경우에는 기억을 못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좀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좀 치매에 가까운 기억장애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기억장애가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좀 동반된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이 동반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격 변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 저하가 있는데 요즘 좀 굉장히 좀 짜증스러워졌다거나 이유 없이 화를 낸다거나 원래 안 그러던 분인데 반대로 굉장히 활달하던 분이 말수가 없고 또 자꾸 활력이 떨어지려고 하고 조용해졌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변화들이 동반되면서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다 하면 조금은 치매에 가까운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 치매 아니야? 네. 는 아니다. 치매는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예. 그 주부들의 건망증 네네. 고민할 때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네네네. 뇌도 같이 나왔다. 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임신이나 출산 이게 이제 네. 건망증하고 또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제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특히 임신 출산 이후에 여자분들이 건망증이 심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출산 이후에 나타나는 건망증은 치매와는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출산과 임신이라는 게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신체적인 변화를 단기간 많이 가져오잖아요. 호르몬 변화도 심하고 몸의 변화도 심하고 이게 조금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육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잠이 안정되는 데까지는 보통 한 1년에서 한 1년 반,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육아를 담당한 엄마들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이것이 좀 집중력과 기억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분명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자체로 치매로 이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후 우울증이 오래되는 경우 이것이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치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의 정신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신경 쓸 게 많고 그렇죠. 신경 쓸 게 많으면 네. 또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고혈압하고 당뇨 네. 이것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치매가 제가 원인이 많다고 했고요. 가장 많은 건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래서 노인 나이 먹어서 노화에 따른 오는 그 치매는 한 60%가 되고 이런 경우는 고혈압, 당뇨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뇌경색이나 중풍 같은 뇌혈관 질환이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온 건데요. 흔히 이렇게 큰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마비되거나 운동이 마비돼서 금방 알죠. 뇌경색이 왔구나라고. 하지만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관리되지 않으면서
혈관에 손상이 오고 그게 자주 막히게 되면 기억력 감퇴라든지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단도 좀 늦어지고 관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당뇨와 고혈압 관리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고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치매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고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주요 예. 증상들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이게 치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딱 정확한 증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아주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이게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일단 한 3가지 단계로 이게 치매 진행 속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죠. 예, 기억력 초기에 흔히 가장 초기 증상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대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거나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려서 그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든지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깜빡 잊어먹는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 이게 단기 기억장애라고 그래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잘 잊어먹고 옛날 일은 잘 기억하거든요. 특히 자신의 어떤 가족의 이름이라든지 태어난 곳, 출신 학교, 자기 신상에 관한 것들은 잘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좀 긴가민가해요.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그 최근에 있는 일들에 대한 깜빡깜빡하는 게 나타나고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가서는 결국에는 과거의 오래된 일에 대한 장기 기억도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은 기억 감퇴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인지 기능 중에서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걸 이제 실어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기에는 말하라고 할 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깜빡으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사실 여기까지는 건망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유창하게 말을 못하게 된다거나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감각성 언어라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식으로 언어 장애가 두 번째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또 한 가지가 시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제 한마디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지는데요. 3가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저희가 진압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날짜나 요일을 잘 잊어먹는 거.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올해 연도를 잊어먹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계절을 잊어먹어요. 봄, 여름, 가을 구분도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잊어버리고 시간의 개념. 더 심해지면 하루 중에서 낮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해서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간다든지 밥을 짓겠다고 한다든지 이제 심하면 그렇게 시간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장소에 대한 개념이 좀 흔들리는데요. 익숙하지 한 곳은 좀 괜찮은데 좀 낯선 곳에 가면 갑자기 좀 이거 어디지?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지? 하면서 장소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좀 더 진행이 되면 익숙한 곳도 예를 들어 매일 다니던 아파트인데 갑자기 옆 라인에 가가지고 우리 집인 줄 알고 벨을 누르고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형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집 안에서 화장실을 못 찾는다거나 자기 방을 못 찾는다 하는 식으로 장소의 개념도 흔들리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개념도 흔들리거든요. 뭐 낯선 사람을 좀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익숙한 가족이라든지 자녀, 심지어는 배우자에도 못 알아보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중증 치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이게 치매더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울증과 치매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첫 단계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했는데 두 번째는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때 좀 우울증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의욕도 없고 그다음에 활발하던 사람이 말도 없고 무감각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에 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는 우울증만 오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사람을 자꾸 의심하는 망상, 피해 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좀 환각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다 일어나서 뭐 돌아가셨던 뭐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왔다든지 뭐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뭐 배회하고 초조해하고 또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자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신민 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 이게 이제 2단계 정도 와서 사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가족들도 좀 반신반의해요. 이게 좀 긴가민가하고 본인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렇게 정신 증상이 딱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왜 밤새 잠을 안 자거나 엉뚱한 소리 하거나 또 누가 봐도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정도 돼서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늦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진행이 돼서 증상과 행동이 변화되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의존 단계죠. 그야말로 스스로 옷을 입거나 뭐 대소변을 처리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단계. 제가 이런 단계가 되면 이제 도로 어린아이가 된 단계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병, 제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치매를.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좀 다른 사람의 손에 빌려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사실 이 단계가 되면 치료나 이런 게 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단계였던 인지 기능 떨어지는 단계에 제대로 된 좀 평가와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자연스러운 현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 당연히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게 좀 퇴화가 되고 노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정상적인 노화인지 아니면 정말로 병적인 문제로 돼서 지금 지금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노화인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은 할 수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개인 신변 관리라든지 아까 뭐 대소변 처리라든지 일상생활 기능까지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노화인 경우에는.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이 좀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치매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진행이 될수록 스스로가 자기 어떤 신변 관리, 개인 관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큰 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는 또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좀 초기 뭐 중기에 따라 조금 진단 방법이 틀리지만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이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좀 표준화된 어떤 진단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을 확인한다든지 언어 능력을 확인하고 또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을 확인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하는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선별 검사라고 그래요. 선별 검사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이제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상이 나오면 아주 현격하게 떨어진 경우는 거기서 바로 확진을 하고요. 좀 애매하게 나오고 초기인 것 같다 싶으면 좀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대부분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는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전라북도 내 모든 지자체에서 만 6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무료 검진을 해줘요.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등록된 의료기관에 가면은 이 인지기능 검사 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건강검진 받듯이 꼭 1년에 한 번씩은 다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노인층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뇌 MRI 검사인데요.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도 또 진행에 따라서 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초기에 MRI를 찍었을 때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뇌종양이나 뇌경색 같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혈관 질환이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MRI를 초기에는 한번 찍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알츠하이머형 치매인 경우에도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뇌 유축 정도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 MRI를 찍게 되는데 특히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갑작스럽게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인지기능 검사와 MRI 검사 이 두 가지 정도가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인지 기능 검사, 뭐 MRI 검사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치매 검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렇죠. 문제인데 그래서 그 본인이 직접 가기가 자기 발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좀 같아요. 거부감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본인이 치매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막 내가 왜 검사 받냐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이제 제 진료실에서 만나보면 스스로 찾아오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이네요. 이제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들의 약물 치료나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그런지 스스로들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거부감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검사라고 좀 하기보다는 그냥 인지기능 검사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순화된 표현일 것 같네요. 네, 국가 무료 검진이기도 하니까요. 네.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 인지 기능이 살짝 떨어졌을 때 빨리 발견해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 최근에는 이제 인지 기능 개선제라는 게 개발이 돼서 이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 보면 이 진행 속도를 늦추고 또 일부 인지 기능의 훼손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치료를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치료의 목표는 이것을 꾸준히 약을 먹다 보면 제가 아까 마지막 단계는 의존 단계,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안 들어가시거나 너한테 의존되지 않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막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정신 및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가 됐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약물을 좀 써야 돼요. 뭐 잠을 못 자고 배회하고 이러면 가족들도 덩달아 못 자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좀 써서 좀 주무실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의심이 많아지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역시 또 그런 걸 좀 줄여주는 약물을 적절하게 조절해줘서 그런 행동을 줄여줌으로써 적어도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걸 통제해주는 걸 목표로 해서 약을 쓰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중간 단계의 약물 치료나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의존 단계에 들었을 때는 사실 치료는 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으로 가시게 되거나 이제 가족들이 돌보게 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가족들이 돌보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단계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네. 예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질병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매는 기억력을 포함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병을 말합니다. 이 치매도 뇌의 기능을 계속 자주 사용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면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매일매일 오늘 요일이 며칠인지 몇 요일인지 확인하시고 뉴스라든지 신문 같은 걸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도 가지시고요. 또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뇌를 계속 사용해 주시고 뇌를 자극해 주는 게 최고의 예방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6가지 예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흡연과 같은 이런 뇌혈관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걸 적절하게 예방하고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기 위해서 취미나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뭐 하물며 뭐 노인정에 나가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고스톱도 치시고 하셔서 자꾸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두뇌 활동을 하는 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꾸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거. 네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해서 우울증 같은 걸 예방하거나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 다섯 번째는 이제 곡류나 육류 또 과일, 채소 같이 균형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함으로써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아까 우울증 얘기도 하셨지만은 우울증이 또 치매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울증도 일종의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자꾸 뇌를 안 쓰게 되거든요. 우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평소에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거. 이렇게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치매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또 이렇게 쭉 들으신 분들이 아마 특히 어르신들 함께 계신 분들은 많은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치매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바이러스 전파력은요, 어느 시점에 가장 강할까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틀간, 그리고 증세가 나타나고 사흘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원 감염자가 무증상이라면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도 똑같이 무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마스크 더욱 철저히 쓰시고요. 진단 검사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사람 만나는 거 절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은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치매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역시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